안녕하세요. 이번에 원산지 관리사 출입 통관 실무하고 품목 분류 실무를 맡게 된 이선웅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저 출입 통관 실무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제 우선 그에 앞서 이제 원산지 관리사라는 시험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원산지 관리사라는 자격증이 지금 이제 13회죠. 13회고 이제 이번에 3월 28일 날 14회가 치러지는데 처음에는 민간 자격증이었어요. 민간 자격증이었다가 이제 그 국가 공인으로 전환이 됐는데 지금 이제 인증 수출자라고 나중에 이제 배우실 거지만 인증 수출자라고 기업에서 인증 수출을 받을 때 그 원산지 전문가를 전담 배치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원산지 이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 지금 공인 자격증으로는 관세사하고 원산지 관리사 요 지금 두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FTA 협정 체결도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그런 원산지나 이런 거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기업들도 많이 필요로 하거든요. 그래서 원산지 관리사가 지금 이제 인기가 많이 높아지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그 원산지 관리사가 합격률이 보니까 한 15%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시험이 쉽지를 않아요. 시험이 굉장히 어렵고요. 우선은 수업은 다음 시간에 이제 진행할 거고요. 이제 수업하기 앞서 우선은 FTA가 뭔지, 그러니까 FTA의 목적이 뭔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FTA의 목적은 궁극적으로는 관세 철폐가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들어오는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 부과하는 관세를 0의 세율로 만드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하지만 지금 FTA 뭐 협정 그 타 국가랑 FTA 협정을 체결하면서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왜 이거는 당장 철폐하게 되면 그 국가의 그 산업이 무너질 수 있다. 그러니까 약간 민감한 부분들, 그런 민감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세를 즉시 철폐하지 않고 발효 이후에 점진적으로 예를 들어 뭐 10년간 아니면 향후 5년간 점진적으로 관세를 철폐한다. 이렇게 이제 그 양어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그렇지 않은 품목들, 그렇지 않은 이제 양어 품목들에 대해서는 즉시 철폐. 발효되는 순간부터 0의 세율을 적용하는. 네. 요게 지금 FTA 체결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요건 양어 방식이고요. 그래서 요 FTA 세율을 이제 세율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래서 FTA 특혜 세율이 있거든요. 그 특혜 세율을 적용을 받으려면 이거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 화주들에 대한 혜택이잖아요. 굉장한 혜택이잖아요. 세금을 안 낸다는 거는. 그래서 이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까다로운 절차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기업 내에서도 그런 원산지를 다룰 수 있는 그런 전문가들이 꼭 필요로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자격증으로 원산지 관리사라는 자격증이 국가 공인으로 전환되지 않았나 싶고요. 네. 그러면 우선 책 첫 페이지에 보시면 가이드 한번 보실까요? 가이드에 보시면 왼쪽 아래 페이지에 원산지 관리사의 주요 수요처라고 있어요. 주요 수요처에서 보시면 그러니까 주요 이제 어느 부서에서 이런 게 필요로 하냐면 해외 영업팀. 해외 영업팀이 담당하는 이제 업무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희 이제 통관과 관련해서는 수출하고 환급 이걸 이제 해외 영업팀에서 담당하고 있는 그런 업무고요. 그 다음에 구매팀. 구매팀에서는 구매잖아요. 수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업무만 하는 건 아니에요. 이 업무만 하는 게 아닌데 이제 대표적으로 통관과 관련해서는 이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뭐 팀이 꼭 구매팀이 아니라 뭐 자재팀에서도 자재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자재팀에서 그냥 자재를 수입하는 경우도 따로 있고요. 딱 그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주로 이런 곳에서 수출입이 발생하기 때문에 원산지 관리사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팀에서 주로 이제 많이 원하죠. 원산지 관리사를 가지고 있으면 뭐 어떤 혜택이 있느냐 이제 수험생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
원산지 관리사 그 자체만 가지고는 뭐 너 그 자격증 있구나, 너 채용해야 되겠다, 일로 와,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는 것 같고요. 아직은 그냥 원산지 관리사를 가지고 있으면 얘는 FTA나 이런 쪽에 좀 전문 지식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정도라고 아직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FTA가 체결되면 될수록 그런 수요들이 굉장히 늘어갈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잘 준비하시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원산지 관리사 시험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지금 이제 14회에 들어가죠. 3월 28일 날 국가 공인으로 전환된 지는 아직 얼마 안 됐고, 그래서 원산지 관리사 시험은 크게 1, 2교시로 나눠지는데요. 1교시에는 FTA 협정 및 법령하고 품목분류 실무를 보게 됐고요. 각 25문항이고 60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2교시에는 원산지 결정 기준과 수입 통관 실무를 치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각 25문항에 60분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교시별로 50문제 푸는데 60분의 시간이 주어지는 거니까 결코 긴 시간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짧은 시간도 아닙니다. 근데 뭐 문제 풀기에는 뭐 계산 문제만 많지 않다면 충분히 가능한 시간이라고 보여지고요. 이 네 과목 중에서도 난이도가 있는 게 있고 조금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거는 굉장히 난이도 있는 과목입니다. 그리고 뭐 이거하고 이거는 쉽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쉽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점수 받기가 편한 과목이다. 그러니까 1교시에서는 여기에서 점수를 따셔야 되고요. 2교시에서는 여기서 점수를 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 품목분류 실무가 꽈락이 굉장히 많은 과목이에요. 지금 수험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과목도 품목분류 실무고, 제가 관세사 준비할 때 이제 이 품목분류 실무라는 게 관세사에서는 관세율표 및 상품학이라는 이제 과목이 있거든요. 그 과목이 이 품목분류 실무예요. 근데 이제 여기 원산지 관리사 할 때는 그 1류부터 97류까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모든 걸 다 하진 않지만 이제 관세사 시험 때는 이걸 다 모든 류를 다 하거든요. 근데 처음에 제가 강의 준비가 아니라 저 수험생을 할 때 책을 처음 딱 봤을 때 이게 사람이 이게 외울 수 있는 건가, 이게 공부할 수 있는 건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리고 실제로 수업을 들으면서도 이거 뭔 소리 하는 건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공부를 하고 그냥 뭐 강의를 듣고 하다가 한 3, 4회독 그 정도를 하게 되니까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분류 한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처음 아마 들어서는 강의 들으실 때도 아마 이해를 잘 못하실 거예요. 그리고 품목분류 실무 같은 경우는 그 원래 그러신 분들 있잖아요. 그냥 나는 이해가 안 되면 외울 수가 없어. 무조건 이해를 해야 돼. 그런 생각 가지신 분들은 그런 생각 버리셔야 됩니다. 왜냐? 품목분류 실무는 처음부터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암기를 해야만 이해가 되는 과목이에요. 뭐가 어디에 어떤 규정이 있고 어떻게 분류되는지를 그냥 막 암기하다 보면 나중에 다른 이제 관련된 류, 그러니까 분류 한계라고 하는데 분류 한계를 가진 류하고 딱 같이 볼 때 이게 이렇게 다르구나라고 딸려와요. 나중에 퍼즐 조각이 맞춰집니다. 그러니까 품목분류 실무는 처음부터 뭐 이해할 생각이나 이런 건 버리시고요. 무작정 이제 외우기 시작하면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과목이고요. 그다음에 원산지 결정 기준. 이제 요거는 요거랑 요 FTA 관련된 과목 김성일 관세사님이 이제 담당을 하시는데
원산지 결정 기준도 쉽지 않아요. 품목분류 실무만큼은 어렵진 않을 거예요 아마 수험생 여러분한테. 근데 이것도 어려운 과목이니까 전략적으로 품목분류 실무 같은 경우에는 꽈락을 넘기는 데 의미를 많이 두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난 40점이 목표야 이러면 꽈락 납니다. 한 50점 60점을 목표로 준비를 하시면 꽈락은 넘기실 수 있을 거고요. 다른 부분에서 점수를 가져가면 무난하게 합격하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럼 교재 가이드 쪽 가이드 그 설명 안 드렸구나. 아까 이제 그 과목 설명은 드렸고요. 이제 합격 기준은 평균 60점 이상의 합격입니다. 그리고 과목당 꽈락이 없어야 되고요. 꽈락 기준 점수는 40점. 40점 이상이어야 됩니다. 여기 이제 품목분류 실무가 여기에 많이 해당이 되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과목당 꽈락 없이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이기 때문에 난 뭐 이거 뭐 100점 맞아야 돼. 100점에 가까운 점수 고득점 받아야 돼. 고득점 받는다고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합격증만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100점을 뭐 목표로 공부하신다기보다는 평균 60점을 넘기기 위한 공부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긴 근데 이게 60점 이상이 합격이라고 하더라도 합격률이 15%밖에 안 돼요. 어렵다는 거죠. 굉장히 시험이 점점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옛날에 비해서도.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공부를 하세요. 고득점 맞을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막 무작정 그냥 뭐 100점 맞을 생각하고 하신다면 시간 낭비죠. 전략적으로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1년에 시험 3번 있으니까 한 번 뭐 시험 봐서 떨어졌다고 해서 난 그만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냥 다음에 또 시험 보시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포기하지 않으면 불가능은 없으니까요. 네, 그러면 교재 가이드 두 번째 장 보시면 이 왼쪽 아래에 이제 표가 나와 있는데 이게 책이 지금 잘못 나왔어요. 지금 품목분류 실무하고 그 오른쪽 아래 보시면 수입 통관 실무가 또 있는데 요 그래프가 바뀌어서 들어갔어요. 지금 보시면 그렇죠. 그래서 왼쪽에 아래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이 출제 이제 경향이 관세 개요가 2%, 관세법 일반이 23%, 통관이 20%, 수입 통관은 34%, 수출 통관은 14%, 부세제도는 7% 정도 출제가 되고 있어요. 수입 통관이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왜 높냐? 수입 통관 내용이 관세법에 굉장히 많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왜? 수입은 우리나라에서 관세법 14조에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는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 의미는 무슨 의미냐? 수출하는 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아요. 수입하는 물품에만 관세를 부과하죠. 근데 수입하는 물품에 관세를 부과하는데 그 국민의 재산이나 이런 거를 좀 침해할 수 있는 이런 규정들은 반드시 법으로 제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조세 법률주의라고 하는데 만약 관세법이나 이런 데 수입과 관련된 그런 절차에 대해서 자세하게 규정을 안 해놓고서 그냥 관세를 부과해 버려요. 아니면 뭐 돈을 내라, 다른 뭐 돈을 내라 그래. 누가 내겠어요? 아무도 안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입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규정들이 관세법에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아니고 그냥 저 수출 통관에 비해서 엄청난 분량을 차지하고 있죠. 네. 그래서 수입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관련되는 법령을 보면 크게 세 가지가 관련이 되는데요. 관세법. 그다음에 어차피 이거를 기초로 해서 그 이제 하위 고시들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그 다음에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이렇게 크게 저희가 공부할 것들이 나눠집니다. 그리고 관세법 내용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는데 관세법을
다 배우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필요한 부분만, 이번에 시험에 관련된 필요한 부분만 배울 거고요. 이 책을 제가 쓰면서 이제 기출 문제를 많이 봤어요. 그 기출 문제를 보고서 이 문제의 출제 범위를 한정을 지어서 이제 책에 다 수록을 해놨고요. 그러니까 이 책의 내용을 이해하시면 기출 문제는 어느 정도 다 푸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관세법의 모든 내용을 다 실 수는 없어요. 이 고시도 마찬가지고요. 왜? 책이 엄청 두꺼워집니다. 그리고 이제 수업 목적에서도 벗어나고, 그래서 제가 앞에다가 이제 써놨을 때 책에 없는 내용은 과감하게 찍고 넘어가세요라고 써놨어요. 그리고 어차피 사지선다잖아요. 찍어도 맞을 확률이 25%입니다. 오지선다보다는 훨씬 낮죠. 그러니까 모르는 게 있다, 전혀 본 적이 없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거는 딱 과감하게 찍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다 찍으시면 안 돼요. 다 찍으면 시험 망합니다. 크게 요 세 가지 법령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 뭐 저 수출입 물품과 관련된, 그다음 뭐 대금 결제랑 관련된 그런 규정들은 관세법 말고도 이거 이외에도 대무역법, 그다음에 뭐 돈이 오고 가는, 해외랑 돈이 오고 가는 뭐 그런 결제에 관련된 거는 외국환거래법, 그런 거 이제 물품의 수출입과 관련돼서 규제할 수 있는, 규제라고 하면 안 되죠. 규정할 수 있는 법률은 이렇게 크게 세 개 법령이 있는데요. 저희는 이건 안 할 겁니다. 조금 관세법하고 대무역법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수입의 정의 이런 부분이 조금 다르기는 해요. 관세법은 주로 약간의 요인이 있지만 유체물이에요. 유체물. 물품의 형태가 있어야 돼요. 근데 대무역법 같은 경우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이나 아니면 그 용역은 저 서비스잖아요. 서비스 이런 것도 포함이 돼 있어요. 그게 관세법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안 배울 거라는 거, 이건. 자, 강의는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강의가 이제 뭐 얘기가 딴 데로 도중에 새고 하다 보면 좀 뭐 시간이 맞을 수도 있을 것도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출입 통관 실무는 아마 시간이 정해진 시간보다는 시간이 조금 남을 거예요. 남게 되면 이제 뒤에 보시면 챕터가 전부 다 끝나게 되면 맨 뒤에 보시면 그 문제가 50문제가 수록이 돼 있어요. 그 문제를 풀면서 전에 했던 그 본문 내용을 한번 복습을 하고, 그리고 완벽하게 이제 굳히는 걸로, 그리고 또 이제 또 그 내용 복습하면서 자기 걸로 만드는 거죠. 결국에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해요. 그러니까 아마 다 나가게 되면, 이제 진도를 다 빼게 되면 그때 아마 그렇게 진행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선은 관세법이 어떤 체계로 구성이 돼 있나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거기서 취해야 될 부분, 이런 것들에 설명을 드릴게요. 뭐 다 쓰지는, 다 뭐 하나도 빠짐없이 쓰지는 않을 거고요. 중요한 부분만. 우선 앞에 부분 총칙이라고 할 수 있고, 우선은 다 크게 큰 범위부터 한번 쓰겠습니다. 납세의무의 성립, 칠판 글씨가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팔이 아프네요. 그다음에 이제 납세 의무가 성립돼서 소멸되는 것까지의 과정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이제 큰 대목차로 구성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원산지제도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크게 이 정도로 구성이 돼 있어요. 총칙서부터 납세 의무의 성립, 확정, 소멸, 완화, 원산지제도, 보세제도, 뭐 물품의 운송하역, 행정심판, 조사와 처분, 벌칙 이 정도로 구성이 돼 있는데요. 물론 이제 다른 부분들도 좀 들어가 있긴 한데 크게 덩어리로 하자면 이렇게 구성이 돼요. 그래서 납세 의무의 성립은 납세 의무가 성립이 되려면 과세 4대 요건을 충족을 해야 돼요. 그러면 납세 의무가 성립을 합니다. 그 과세 4대 요건에는 과세 물건, 그다음에 점점 글씨가 개판이 되네요. 과세 표준, 세율, 지워 감사할게요. 자, 과세 4대 요건은 과세 물건, 과세 표준, 세율, 납세 의무자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요. 저희가 과세 물건 요거는 수업 시간에 할 겁니다. 그리고 과세 표준은 안 할 거고요. 이 과세 표준이 굉장히 내용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 물품에 대한 그 들어올 때 수입될 때 신고하는 가격, 그다음에 과세의 기준이 되는 그 가격을 과세 가격이라고 하거든요. 그 과세 가격을 어떻게 산출하는지 그 방법,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은 건데, 이게 관세법의 일부로 포함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세사 시험에서는 이게 따로 빠져가지고 한 과목을 구성하고 있어요. 관세 평가라는 과목으로. 이게 굉장히 내용도 어렵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저희 시험 출제된 적도 없고 해서 우선 뺄 거고요. 세율 이것도 거의 뺄 건데, 세율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요. 그 세율의 적용, 그러니까 우선 이제 세율의 적용 우선순위, 요거는 제가 실어놨어요. 책에 세율 적용의 우선순위는 실어놨고, 그러니까 여러 개의 세율이 적용될 때 어떤 세율을 먼저 적용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거는 제가 책에 실어놨고요. 그 다음에 주로 내용이 탄력관세가 많아요. 탄력관세. 그 다음에 이거 알아보기 힘들 텐데, 탄력관세하고 세율의 적용 제도는 세 가지가 있어요. 간이세율, 합의세율, 용도세율이라고 해서 요 세 가지가 있는데, 요거는 세율의 적용 제도는 제가 책에는 실어놓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한번 설명은 할 겁니다. 설명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탄력관세, 이거는 뭐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보복관세, 뭐 이런 뭐 조정관세, 할당관세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인데, 요거는 뺄 겁니다. 요거는 시험에도 안 나올 거예요. 뺄 거고요. 납세 의무자, 이건 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나올 걸 표시를 해야 되겠구나. 과세 물건, 세율, 약간 납세 의무자, 요거는 저희가 수업 시간에 다룰 겁니다. 그리고 납세 의무의 확정, 지울게요. 이거 쓸 공간이 없어서. 납세 의무의 확정,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납세 의무의 확정이. 납세 의무를 확정짓는 방법, 납세 의무가 성립이 되게 되면 그 성립된 납세 의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정을 짓는 거거든요. 이 확정 짓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원칙부터 쓰는 게 맞겠죠? 신고 납부하는 방법하고 부가고지하는 방법이 있는데, 신고 납부라는 건 뭐냐면 화주, 그러니까 물품을 수입하는 자가 스스로 과세 표준, 세율 이런 거를 과세 표준, 그러니까 과세 가격을 계산을 해가지고 과세관청에다가 신고를 하는 거예요. 난
이게 과세 가격이고 세금은 이만큼 내겠다. 세율은 요거니까 세금 이만큼 내겠다고 스스로 확정 짓는 방법. 요게 원칙이죠. 신고납부가 원칙이고 부가고지는 어떻게 보면 예외라고 볼 수 있는데 부가고지는 대상이 있습니다. 이 세관에서 그 이제 과세관청에서 세액이나 이런 걸 확정을 해가지고 납세고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주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세관에서 납세고지를 하는 거죠. 돈 이만큼 내라. 그래서 그게 부가고지 방법입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가 납세임의 확정 방법인데 요거 이외에도 요 이제 신고납부 규정 요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중요한 거 들어가 있어요. 정정이라고 하면 안 되겠구나. 세액의 정정. 그다음에 가산금, 가산세. 그다음에 세액심사. 이런 부분들이 요 신고납부 안에 들어가 있는데 뭐 하나 안 중요한 게 없어요. 다 중요한 겁니다. 이 가산금 가산세는 계산 문제로도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세액의 정정 방법 또 안에 들어가면 세액의 정정 방법이 정정. 그러니까 이거는 돈 내기 전에 신고했는데 확인해 보니까 잘못됐어. 돈 내기 전에 정정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신고 납부하기 전에. 그다음에 돈을 납부한 이후에 정정하는 거. 보정, 수정 신고. 요거는 돈을 냈는데 내가 낸 금액이 적은 더 내겠다. 잘못 낸 거다. 그게 이제 보정하고 수정 신고고요. 그다음에 경정 청구. 이거는 돈을 더 냈어. 돈을 더 내가지고 아이고 나 너무 많이 냈으니까 돌려주세요. 한 게 경정 청구고요. 그다음에 경정. 요거는 세관에서 하는 겁니다. 경정은 세관에서 야 너 더 냈어. 너 덜 냈어. 그러니까 이거는 과다 과소 전부 다 적용이 되는 거고요. 세관에서 하는 거고 나중에 이제 본문 들어가서 더 정확하게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가산금 제도. 가산금이 뭐냐면 이거랑 좀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가산금 가산세. 근데 이거는 과태료고 이건 행정벌입니다. 가산금이란 경우는 가산금은 뭐냐면 그거 있죠. 이제 은행에서 대출 받았어. 대출 받았는데 기한 내에 안 냈어요. 그럼 뭐가 붙죠? 이자가 붙죠. 그 이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게 가산금입니다. 납부 기한 내에 세금을 안 내면 거기에 붙는 게 가산금이에요. 그리고 가산세 같은 경우는 내가 일부러 세액 조금 내려고 HS 코드 막 엉터리로 신고했어. 다른 걸로 HS 막 가가지고 신고했어. 그런 경우에는 신고 불성실, 그다음 납부 불성실 그게 적용이 돼서 가산세라는 걸 묻니다. 이거는 불성실하게 신고 납부한 자에 대해서 부과되는 어떻게 보면 행정벌적 성격인 거고요. 이건 과태료의 성격인 거고 이자. 이 안에도 물론 이자가 들어갑니다. 그건 나중에 이제 자세하게 배우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세액심사. 세액심사라는 거는 사전 세액심사가 있고 사후 세액심사가 있어요. 사전 세액심사는 그러니까 수입 신고 수리 전 세액심사가 사전 세액심사, 수입 신고 수리 후 세액심사가 사후 세액심사인데 저는 앞으로 이제 그 수입 신고 수리 전 수리 후 이렇게 쓰면 말이 기니까 사전 사후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래서 세액심사 원칙은 사후 세액심사가 원칙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적용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 왠지 막 세금 막 속여서 막 낼 것 같고 이런 품목들이나 이런 것들은 사전 세액심사 대상으로 예외적으로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무서운 제도예요. 왜냐? 우선은 신고한 대로 통관 다 해줘요. 해주고서 나중에 사후에 심사를 나와가지고 추징을 합니다. 추징 덜 낸 거. 추징하게 되는데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물어야 돼요. 요거 가산세를 묻는데 또 여기다 플러스 5년치입니다. 5년치. 이거 뭐 예를 들어서 돈 10,000원 안 냈어. 10,000원 안 냈으면 뭐 10,000원 뭐 그거 얼마나 된다고 내면 되지 뭐. 가산세 뭐 몇 프로 나와 같이 내면 되지 뭐라고 하는데 무역업체들은 무역 거래량이 하루에 한 건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건을 하잖아요. 뭐 많은 데는 뭐 하루에 몇만 건 하는 데도 있고 무역 거래량이 많단 말이에요. 만 원을 들낸 게 하루에 예를 들어 뭐 한 1,000건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을 그게 하루치인데 한 달치, 그 다음에 1년치 해서 5년치라고 생각해 봐요. 금액이 엄청납니다. 옛날에 2년이었는데 5년을 바뀌었어요. 세수가 좀 부족했는지 5년을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제도입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는 요 납세 의무 확정 부분은 심도 있게 다룰 거고요. 그다음에 납세 의무의 소멸, 이건 뭐 별로 내용이 없습니다. 관세법에 그냥 소멸되는 사유 정도 써 있는데, 뭐 관세를 완납하게 되면 다 납부했다, 그럼 당연히 납세 의무가 소멸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관세부가 제척 기간이 만료된다든지 아니면 저 징수권 소멸 시효가 완성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납세 의무가 소멸합니다. 요거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냥 딱 그 사유들만 외워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납세 의무의 완화, 여기는 뭐가 있냐면 천재지변 등이 있어가지고 뭐 재산상에 심각한 손실을 입었다던가 아니면 사업상 중대한 위기가 온다던가 할 경우에는 납부 기한을 연장해주는 제도가 있어요. 아니면 내야 될 세금을 분할 납부하게 하거나 이런 납세자의 의무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제도가 요게 하나, 방금 말씀드린 요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감면 제도가 있어요. 관세 감면. 감면 제도는 관세법 88조에서 101조까지 그 대상을 규정을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특정한 그 대상, 감면 대상에 해당이 되면 관세 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이 감면에는 면세가 있고 감면이 있어요. 면세는 다 면세해 주는 거, 빵원. 그 다음에 감면은 일정 부분.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눠져 있는데 아쉽게도 이건 안 할 겁니다. 이거 어려워요. 내용도 많고 어렵고 시험에도 거의 안 나온다고 봐야 되고요. 이거는 안 할 거고, 요거는 볼 겁니다. 요거는 볼 거고요. 그래서 감면은 우리가 안 한다는 거 이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원산지 제도. 이거는 어차피 FTA 시간에 다 배우실 거예요. 더 심도 있게 배우실 거예요. 관세법에는 정말 그냥 겉핥기식의 뭐 완전 생산 기준이 뭐다, 그다음 뭐 저 세번 변경 기준이 뭐다, 그 실질적 변형 기준이 뭐다, 그다음에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는 거, 그다음에 원산지 증명서 요건, 이런 내용들이 써 있고요. 요거는 수업 시간에 할 겁니다. 지금 이거 할 거고요. 아주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납세의무 소멸 할 거고, 납세의무 완화 일부. 굉장히 적은, 그 천재지변 등은 굉장히 내용이 적어요. 그래서 금방 외우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원산지 제도는 할 거고요. 그다음에 보세제도. 이게 옛날에 보세제도가 시험에 출제가 안 됐었어요. 한 번도 출제가 안 되다가 최근 한 2회, 3회 정도에서부터 출제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여기서 문제가 꽤 많이까지는 아니더라도 문제가 꽤 출제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세제도는 기존에 없었지만 책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보세제도는 할 거고요. 보세제도는 뭐 크게 보세구역하고 보세운송이 있어요. 보세구역에는 지정보세구역, 특허보세구역, 종합보세구역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이제 요거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 거고요. 보세운송은 안 할 겁니다. 보세구역하고 이 세 개하고 플러스 통칙이 있어요. 통칙이랑 비슷하게 돼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냥 실무상 통칙이라고 하는데 다 적용되는 거, 이런 통칙들, 이런 거는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다고 보시면 되고, 물품의 운송 하역, 이거는 안 할 겁니다. 과감하게 제끼셔도 되고요. 제끼셔도 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안 실어놨어요. 그 다음에 행정심판.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이라는 게 또 따로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이건 알아두세요. 행정심판법이 따로 있는데 관세와 관련한 행정심판,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는 관세법 내 행정심판 규정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행정심판법을 일부 준용 규정을 제외하고는 행정심판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관세법 내에서 관세법에 규정된 내용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행정심판법하고 약간 다른 게 뭐냐면, 좀 내용이 좀 어려워지는데, 행정심판법에는 그 행정심판 임의주의예요. 임의주의.
이미지가 뭐냐? 소송을 가기 전에 행정심판을 안 거쳐도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저 행정심판법에는 그런데 관세법은 행정심판 전치주의예요.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만 행정소송으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행정심판을 무조건 거치게 되는 게 관세법이다. 그래서 행정심판법하고 이런 차이가 있다. 우선은 행정심판법의 적용 일부 준용 규정을 빼고는 관세법에 의한 행정심판은 관세법에 따른다. 행정심판법을 따르지 않고, 그리고 행정심판법하고 다르게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택하고 있다. 행정소송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 된다라는 것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안 할 거고요. 조사 처분 마찬가지로 안 할 겁니다. 이거는 뭐 세관 공무원들한테 해당되는 내용이니까요. 뭐 저희가 알아두면 좋지만 뭐 굳이 공부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벌칙 역시 안 합니다. 이거 뭐 관세 포탈죄, 뭐 부정 환급죄, 그다음 뭐 밀수품 취득죄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거에 대해서 벌칙을 다루고 있는 건데요. 이거는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나중에 배우게 되겠지만 관세법의 성격이 나올 거예요. 관세법의 성격이 6가지가 있는데 지금 수출입되는 물품에 대해서 적용되는 그런 규정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관세가 조세잖아요. 조세 일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세법적 성격하고 그다음에 통관법적 성격을 가져요. 관세법 자체가 조세 일종이고 그다음에 통관 절차에 대해서 규정해 놨으니까. 그리고 여기 보시면 행정심판 있죠. 조사 처분이 있어서 따로 조사 처분 규정을 두고 있어서 준사법적 성격을 가져요. 그리고 벌칙 있죠. 벌칙. 뭐 하면 몇 년 이하의 징역 또는 얼마 이하의 벌금, 이런 벌칙 규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형사법적 성격을 가져요. 우선 4개 나왔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 납세 의무의 성립 부분에 아까 그 과세 표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저희 안 배울 거, 어려운 거. 과세 표준은 WTO의 관세평가 협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 협정을 국내법화 해가지고 규정해 놓은 게 이 관세평가입니다. 그래서 그 국제 협약을 국내법으로 수용했기 때문에 국제법적 성격을 가져요. 그래서 준사법적 성격, 형사법적 성격, 조세법적 성격, 통관법적 성격, 국제법적 성격이 있고요. 그 다음에 행정심판. 아까 행정심판법을 일부 준용 규정 빼고는 적용을 안 한다고 했죠. 행정심판의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송법적 성격을 가져요. 이거는 다른 얘기로 하면 불복 절차법적 성격이라고도 하고요. 소송법적 성격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행정심판 같은 경우는 뭐냐면 세관에서 야, 너 돈 들랬어. 더 내. 뭐 예를 들면 더 내. 그래서 냈어요. 냈는데 억울해. 안 내도 될 것 같은데 억울해. 그러면 행정심판을 하는 거예요. 이의 신청이나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도 감사원법에 따로 규정돼 있지만 감사원의 심사청구를 거치게 되면 그 관세법상 심사청구를 거친 거랑 똑같은 걸로 봐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거치면 됩니다. 그리고 뭐 이거 뭐 어차피 안 할 거니까 추가적으로 설명하자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하고서 소송 가는 거죠. 그 다음에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가 있고요. 이의 신청을 거쳐가지고 결과가 나왔어요.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요거나 선택적으로 또 할 수 있어요. 여기서 바로 넘어가는 건 안 됩니다. 여기서 이의 신청해서 안 되면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거예요. 재결청이 다 다릅니다. 재결청이 다르고 이의 신청해서 안 되면 요거나 요거 중에 거쳐서 여기서 또 마음에 안 든다면 이제 소송 가는 거고요.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가 있는데 요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를 거치게 되면 물론 이의 신청 거친 다음에 이거랑 이거 거쳐야 된다고 했지만 이거 안 해도 돼요. 그냥 바로 이거부터 가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보통 안 합니다. 잘 실무적으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바로 들어가지.
그리고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 청구는 이거를 하게 되면 이거나 이걸 한 거랑 똑같은 걸로 봐줘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선택해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세관이 좀 무섭기 때문에 감사원법으로 많이 가기는 하죠. 자, 이 정도로 이 내용은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다 봤네요. 조세법적, 통관법적 성격, 국제법적 성격, 준사법적 성격, 형사법적 성격, 소송법적 성격 다 나왔습니다. 관세법의 성격. 나중에 책에서 할 건데요. 그래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 중에 이런 부분들을 할 거라는 걸 설명을 드렸고, 여기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여기는 빠져 있지만 뭐 지식재 자, 또 하나 추가해서 통관 제한이라는 파트가 있어요. 뭐 요건 같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원산지 허위 표시 물품에 대한 제한이나 품질 등 표시 그 위반에 대한 그런 통관 제한, 그다음에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은 어떻게 통관을 해나. 이 짝퉁 수입해 왔어. 내가 예를 들어 뭐 루이비통이야. 루이비통인데 수입을 했는데 내가 쓸 게 아니라 팔라고 막 짝퉁을 잔뜩 해갖고 왔어요. 이런 경우는 지식재산권 침해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통관을 해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통관 제한 규정을 두고 있고요. 이 파트도 내용이 좀 있습니다. 여기에 지식재산권 침해 이 파트가 꽤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할 겁니다. 다시 돌아와서 수입통관 사무처리라는 곳이, 그다음에 수출통관 사무처리라는 곳이, 요거까지 플러스해서 할 겁니다. 요거는 관세법은 솔직히 실무에서 그렇게 막 통관을 하면서 많이 쓰지는 않아요. 뭐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지만 많이 쓰지는 않는데, 실제로 많이 쓰는 건, 실무에서 쓰는 건 이겁니다. 이걸 많이 보고 써요. 절차가 어떻게 하고 어떤 경우에 서류 제출하고 이런 경우들이 요게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실무할 때 많이 쓰는 건데 요것도 우리가 다루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또 품목분류하고 FTA가 또 들어가 있잖아요. 이 출입 통관하고 무슨 관계냐 도대체? 다 연관되는 거예요. 통관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통관 절차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입 신고서를 작성할 때 저희가 이제 관세사기 때문에 화주들이 아까 말씀드렸었나 모르겠네. 기억이 안 나네. 다시 말씀드릴게요. 수입 통관을 할 때 저희한테 서류를 인보이스, 그다음에 패킹 리스트, 그다음에 운임 내역서, 보험 가입된 경우에는 보험료 명세서, 원산지 특혜 세율을 받으려면, FTA 특혜 세율을 받으려면 원산지 증명서, 서티피케이트 오브 오리진이라고 하는데 CO라고 합니다. 그냥 저희들 원산지 증명서, 뭐 요 정도의 서류를 주는데, 요 인보이스 안에 있는 물품, 여기 이제 물품 규격이 뭐 크기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물품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품명. 걔네들이 자기네 업체에서 쓰는 물품명. 규격, 가격, 수량. 가격이라고 하지 말고 단가, 수량, 금액, 뭐 이런 것들이 적혀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고서 저희가 신고서에다 입력을 하는 거예요. 요 인보이스를 보고 입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량은 패킹 리스트를 보고 중량을 파악하는 거고요. 요 입력을 하고 나서 이제 세관에 다 입력했으면 전송을 하잖아요. 전송을 해가지고 이제 저 수입 신고 전송하는 게 수입 신고를 하는 거거든요. 수입 신고를 할 때 FTA 특혜 사유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따로 요 수입 신고서랑 같이 요 작성 전송 요거랑 같이 뭘 또 플러스하냐면
협정관세 적용 신청서라는 거를 작성해서 이것도 같이 이거 작성해서 제출한 다음에 접수가 떨어지면 이것도 제출해요. 제출해서 이것도 같이 접수를 시켜야 적용이 돼요. FTA 특혜 세율이. 그러니까 통관 안에 들어가 있죠. FTA도. 낮은 세율을 받기 위해서는 이런 작업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냥 신청서 날린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요건도 갖춰야 돼요. 요건이 좀 까다롭죠. 뭐 CO를 받았는데 CO상의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 안 돼 있다거나 HS 코드가 좀 다르다거나 하면 우선은 신청하면 협정관세 적용해줘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무서운 건 사후심사입니다. 사후세액심사. 그때 다 적발됩니다. 아니면 보통 이제 FTA 같은 경우는 사후세액심사에서 많이 빠져요. 빠지게 돼 있고 그냥 기획심사로 따로 그 원산지 사후 검증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걸 나가가지고 추징을 합니다. 그리고 품목분류 HS. 품목분류. 인보이스 상에 아까 규격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물품 규격, 물품명, 걔네들이 쓰는 물품명. 걔네들이라고 하면 안 되지. 화주님들. 네. 물품명 요거를 보고서 저희가 관세자들이 HS 코드를 따요. 그러니까 물품의 모든 물품은 숫자로 10자리 저희가 HSK를 쓰고 있는데 10단위로 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물품별로 전부 다 10단위의 숫자 코드가 있어요. 그거를 따는데 왜 따냐? 그 HS 코드마다 다 세율이 있어요. 세율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HS 코드를 어떻게 따느냐에 따라서 세율이 틀려질 수도 있어요. 틀려진 게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HS 코드는 정확하게 잘 따야 돼요. 그래서 요 인보이스를 신고서 입력을 할 때 하기 전에 HS 코드를 규격을 보고 먼저 따야 돼요. 따고 모르면 용도 설명서, 사진, 그다음 뭐 재질이 뭔지 이런 거를 화주자한테 물어봐서 아 이게 이런 용도에 쓰이는 거라면 아 거기에 맞는 HS 코드를 따가지고 이제 신고를 하는 겁니다. 다 관련돼 있는 거예요. 지금 저희 배우는 과목들이 통관 절차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이제 오늘은 첫날부터 강의를 뭐 빡세게 하거나 하면 불만들도 많으실 테고 네. 저도 좀 피곤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오늘은 강의는 아직 이제 본문은 안 나갔죠.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 이제 본문을 나가기 시작하겠습니다. 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